호르몬. 자, 호르몬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자, 호르몬을 바로 알려주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좀 짜여져 있거든. 첫 번째 나오는 게 내분비계와 외분비계를 구분합니다. 내분비계는 뭔지 먼저 보자. 한번 들어는 봤을 것 같아. 내분비계. 내분비샘들이 모여있는 기관계야. 기관계에 속하는 건데, 자, 내분비계의 정의부터 볼게요. 정의가 뭐냐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관계로서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체계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다 내분비계를 뜻하는 말인데, 그 중에 기관계로서의 의미는 뭐냐면 내분비샘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내분비샘의 모임. 근데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애들은 좀 헷갈릴 수 있어. 자, 왜냐면 이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게 상피 조직입니다. 상피 조직에 속한다.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이 모여있으면 뭐가 돼야 돼? 조직보다 큰 거. 기관이죠. 그럼 기관계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건 기관계래. 좀 이상하잖아요. 조직 다음에는 기관인데 왜 기관을 뛰어넘고 왜 기관계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 이 내분비샘이 한 곳에 모여있지가 않아요. 한 곳에 모여있지 않고 여러 기관에 들어있어. 여러 기관의 다른 조직, 부분적으로 이렇게 조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럼 이 조직들을, 이 내분비샘들을 다 모아놓으면 여러 기관들이 모여있죠. 그래서 기관계로 분류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상피 조직인 이 내분비샘이 여러 기관에 들어있다. 여러 기관에 존재한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겠다. 그럼 체계로서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더 중요한데, 체계로서의 정의는 내분비샘에서 내분비계 물질을 분비합니다. 내분비계 물질. 자, 근데 이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지는 내분비계 물질이 내분비샘에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특정 표적기관으로 이동을 해서 작용을 하는데, 표적기관으로 이동을 해서 작용을 하는데, 이 내분비계 물질이 그러면 이 표적기관으로 이동하는 시스템이 있겠죠. 어떤 방식으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체계가 있을 거 아니니? 그게 이 내분비계 물질은 혈관을 따라서 혈액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혈액을 통해서 이 표적기관으로 이동하는 시스템을 바로 내분비계라고 해요. 이 전체 시스템을. 그렇죠. 이렇게 이 내분비에서 만들어지는 이 내분비계 물질이 혈액을 통해 표적기관으로 이동하는 시스템을 내분비계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게 생소한 용어들이 좀 나오니까 용어를 좀 정리해 줄게. 두 번째, 내분비샘. 내분비계 물질. 각각 뭔지. 자, 내분비샘은 한번 나온 적이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내하수체에서 나왔죠. 내하수체가 내분비샘 중에 하나다 그랬죠. 그럼 이 내분비샘이 뭐냐면 내분비계 물질을 생성하는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샘이라고 하는 게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게 한글화 작업으로 만든 거거든. 원래는 한자로 선이라고 했었어. 내분비선. 내가 했었거든. 선은 바로 한자고 샘은 한글이야. 옹달샘이 뭐 하는 곳이야? 옹달샘. 토끼가 아침에 물 먹는 곳이죠. 세수하고 물 먹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물이 솟아오르는 곳이잖아. 그치? 그것처럼 이 내분비샘은 내분비계 물질이 솟아오르는 곳이다. 그런 뜻으로 샘이라고 하는 한글화 작업으로 만든 거야. 이름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내분비계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내분비계 물질은 바로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분비샘의 정의를 다시 얘기할 수 있겠죠. 내분비샘이란 호르몬을 생성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됐죠? 호르몬을 생성하는 조직을 바로 내분비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내하수체도 호르몬을 생성하는 조직 중에 하나였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 이거랑 이 개념과 비교해서 외분비계를 한번 비교해 볼게. 같은 체계로
외분비계. 마찬가지 같은 책으로 정리할 거기 때문에 기관계로서의 정의와 체계로서의 정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분비계가 내분비샘의 모임이니까 외분비계는 뭘까요? 기관계로서의 정의가. 그렇지. 이제 기억나. 그래서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얘를 써주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잘 구분해 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외분비계란 기관계로서의 정의는 외분비샘들의 모임입니다. 외분비샘의 모임. 자, 마찬가지 이 외분비샘도 여러 기관에 있기 때문에 기관계에 속하는 거. 그다음에 체계로서의 정의. 이 외분비계도 외분비샘에서 만들어지는 외분비계 물질이 이 외분비샘에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작용을 하는 곳인 표적기관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자, 이동을 할 때 내분비계처럼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직접 분비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분비하기 위한 효율이 더 좋겠죠. 관을 통해서 직접 이동하는 관이 따로 있다고요. 그러면 이상하지. 얘는 왜 관으로 연결되어 있고 얘는 왜 혈액을 통해서 운반할까요? 우리 몸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 왜 그럴까? 얘는 자주 분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주. 그리고 얘는 때에 따라서 분비되기도 하고 안 분비되기도 하기 때문에 굳이 관으로 다 연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건 항상 많이 분비해야 되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그리고 얘네들은 섞이면 안 돼. 다른 물질과 섞였을 때 작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직접 다 분비해가지고 그쪽으로 그냥 운반해줘야 돼.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외분비샘과 외분비계 물질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예를 들면 아마 이해가 좀 더 빠를 겁니다. 두 번째, 이건 첫 번째 정의고, 두 번째 외분비샘과 외분비계 물질의 예를 한번 써줄게. 어떤 게 있는지. 우리 몸에 있는 거니까 아마 다 경험을 해봤을 텐데, 샘에서 만들어진 눈물이 관을 통해서 눈물 바깥으로 나오죠. 그지? 그러니까 이 분비관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눈물샘도 외분비샘인 거예요. 땀샘에서 만들어진 땀이 분비관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죠. 이렇게 분비관으로 연결돼서 나오는 건 다 외분비샘이야. 그래서 눈물샘에서 나오는 외분비 물질은 눈물이고요. 땀샘에서 나오는 땀이 바로 외분비 물질인 거예요. 땀. 그리고 젖샘, 아이들이 먹는 거, 젖샘에서 나오는 젖도 외분비계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소화샘들. 자, 소화샘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기억나는 거 있니, 소화샘? 소화액을 만드는 소화샘. 침샘, 이자샘, 장샘 등등등.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닌가? 침샘, 위샘, 위샘 빠졌구나. 위샘, 이자샘, 장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소화샘에 속합니다. 그럼 이 소화샘에서 나오는 물질이 뭐냐면, 크게 얘기하면 다 소화액들이 만들어지죠. 이것도 다 외분비샘과 외분비계 물질이에요. 다 관을 통해서 이동하거든요. 알겠니? 침샘에서 우리 혹시 안 먹었을 때 갑자기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여기가 이 아래쪽 부분이 좀 이렇게 아픈 거 느껴본 적 없니? 있니? 그런 경험을 나중에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내가 음식물을 갑자기 먹거나 아니면 좀 신 거를 갑자기 먹었을 때 이 침샘에 신경이 전달되기 때문에 연수가 갑자기 효물을 전달한 거야. 빨리 침 분비해! 그래서 여기 자극을 받아가지고 아픈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침샘 주변에 바이러스가 증식을 많이 해. 그래서 내가 감기 걸리거나 목감기 걸렸을 때 여기가 붓죠. 여기가 딱딱해진다고, 여기가 딱딱해지면 침샘이 부은 거야. 그러면 이 열이 막 나기 시작하고, 고열이 나게 되고, 몸살이 생기기도 해. 여기가 붓게 되면. 여기가 바이러스가 지금도 있어. 다 누구나 갖고 있는데, 내 몸에 면역작용이 잘 되고 있을 때는 얘네들이 가만히 있다가, 몸이 좀 안 좋아질 때 갑자기 막 증식해. 몸이 안 좋아질 때 증식을 해. 추운데 오래 있다거나,
추운데 오래 있을 때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어디다 써? 체온 유지에 쓰이죠. 방어작용 에너지를 못 쓰죠. 그럼 백혈구들이 막 비실비실해요. 그럴 때 막 증식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추운 곳에 오래 있으면 감기 걸리는 거야. 호르몬의 기능. 특징. 이 호르몬의 특징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니? 호르몬 배웠던 적 있지? 중학교 때. 그때 배웠을 거야. 그래서 중학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특징에. 근데 단순하게 지역적으로 내는 문제가 내신 때는 나와.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특징 첫 번째. 첫 번째가 특징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이거는 내분비계의 어떤 그 특징이기도 정의기도 하니까. 호르몬의 특징은 자, 내분비샘에서 생성돼요. 자, 뭐를 통해 운반한다? 혈액을 통해 운반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혈액을 통해서 운반되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온몸을 다 갈 수 있죠. 우리 온몸에 혈액이 없는 곳이 없거든요. 따라서 만들어지는 곳이 어딘지 상관없이 우리 온몸으로 다 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거예요. 혈액을 통해 표적 기관 또는 구성하고 있는 건 세포니까 표적 세포에 이동하여 작용한다. 자, 이게 호르몬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내분비에서 만들어져서 혈액을 통해 표적기관으로 이동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 자, 근데 좀만 생각해 보면 대체 호르몬이 어떻게 얘로 이동을 할까요? 이거죠. 자, 호르몬은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한데 얘가 무슨 뭐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게 말했잖아요. 혈액은 우리 몸에 다 연결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간에 갔더니 여기가 표적기관이 아니네 나와야지. 여기 표적기관이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얘가 어떻게 표적기관을 인지할까 이거죠. 호르몬이 자기가 작용하는 표적기관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뭐냐면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호르몬마다 특이적인 수용체가 존재하는 세포에서만 기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는 세포에서만 결합해서 기능을 발휘한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표적기관이 아닌 곳에 갔을 때는 그 수용체가 없으니까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특이적인 수용체가 결합을 하는데 그 특이적인 수용체가 있는 세포를 표적기관의 표적세포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죠? 그러면 스몬이의 입에서도 그 침 작용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스몬이가 침이 부족해. 그러면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키스를 해가지고 넣는다는 게 아니라 뽑아다가 주입해 준다고요. 그러면 스몬이 입에서도 그 똑같은 작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효소는 개체 간 특이성도 존재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같은 단백질인데 왜요? 왜냐하면 단백질에 항원으로 인식하는 부위가 있는데 우리 몸의 백혈구가 우리 몸에 있는 효소는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을 인식을 해. 그래서 공격을 안 해.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 넣어버리면 그 다른 사람의 백혈구는 이거를 항원으로 인식해. 그래서 공격해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고요.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소와 샘에서 분비되는 외분비기에 외분비샘에서 만들어지는 소와 액은 개체 간 특이성도 존재한다고. 같은 종인데도 같이 쓸 수 없다고요. 알겠죠? 근데 이 호르몬은 개체끼리는 당연히 쓸 수 있고요. 다른 종간에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종간에도 항원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돼지의 인슐린을 사람에게 집어넣어도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는 얘기야. 알겠죠? 말의 인슐린을 사람한테 주입해도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는 얘기야. 항원으로 인식하지 않으니까. 알겠죠? 이 말은 종간에 항원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항원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또는 종간에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생명공학 기술이 발달되기 전, 한 60년대, 7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당뇨병에 걸린 사람에게 인슐린 치료를 할 때, 그 인슐린을 돼지에서 뽑아서 사람에게 주입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왜냐하면 호르몬은 굉장히 조금 나오거든요. 호르몬은 미량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한 번 주사할 때 필요한 이 호르몬을 내가 만들려고 한다면 수많은 대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비쌌다고. 호르몬의 특징이, 자, 네 번째, 극미량으로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 자, 여기서 이 생리 기능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려줬나? 생리? 안 알려줬나? 이 생리 기능이 뭐냐면 다 이렇게 바꾸면 알기 쉽게 얘를 생명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명 활동도 너무 포괄적인데요. 또 더 쉽게 생명 활동은 다른 말로 세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포괄적인데요. 세포업을 잘하게 하기 위한 기관들이 어떤 기관이 있니? 소, 호, 숨, 배가 있죠. 이 소화기, 호흡기, 순환기, 배설계들의 작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생리 기능을 조절해 준다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하지 말자. 그냥 생명활동이라고 하자. 이거는 약간 연관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틀린 건 아닌데, 그럼 생리 기능 조절에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항상성 조절이 있고요. 두 번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단원 이름 자체가 항상성 조절이기 때문에 호르몬의 항상성 조절 측면만 잘 기억해 주면 된다.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호르몬이 항상성 조절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으라고. 근데 그렇게 알려주는 선생님도 있으니까 좀 구분하라고요. 특징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자, 기능은 호르몬은 신호 전달이 기능입니다. 신호 전달이다. 되게 이상한데 우리 신호를 전달하는 기관을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리 몸에 신호 전달하는 체계가 뭐 있어요? 신경이었잖아요. 근데 이 호르몬도 신호 전달이에요. 똑같아요. 기능이 똑같아요. 단 방식이 다를 뿐이야. 그러니까 신경도 신호 전달의 목적이고 호르몬도 신호 전달의 목적이야. 기능이. 그래서 자, 우리 몸의 신호 전달 체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계가 신경과 호르몬이 있다. 신경계와 호르몬. 자, 그럼 이 신경계와 호르몬 중에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비유할게. 비유적으로 하게 되면 이해가 좀 더 빨라서. 자, 신경은 전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화. 자,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무선 전화가 아니라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선전화. 전화선이 연결되는 선전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호르몬은 편지로 비유하시면 돼요. 편지. 자, 그러면 이 신경계 호르몬 중에 누가 더 빠를까요? 빠르기. 자, 속도는 누가 더 빠를까요? 얘가 빠르겠죠. 빨라요. 얘는 느려요. 속도가 느리다, 빠르다. 됐죠? 그러면 작용 범위? 도착한 다음에 작용하는 범위가 신경은 넓을까요, 좁을까요? 좁죠. 전화를 받은 놈만 들으니까 이거 스피커폰은 안 돼요. 그러니까 선으로 연결되는 선전화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만 듣죠. 옆에 사람 못 듣죠. 얘는 좁아요. 좁다. 호르몬은 편지니까 편지는 돌려보죠. 돌려볼 수 있으니까 넓다고요. 그리고 지속시간, 작용의 지속시간. 전화는 끊은 다음에 좀 까먹죠. 얘는 다시 볼 수 있죠. 종이에 써 있으니까. 지속시간이 짧다. 얘는 길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성 성분에 따른 호르몬의 종류. 자, 구성 성분에 따라서 호르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호르몬이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 게 있니? 뭐로 이루어져 있니, 호르몬? 단백질로 이루어졌다고 들어봤죠? 단백질로 되어 있는 호르몬이 있어요. 단백질계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단백질계 호르몬.
자, 근데 호르몬이 단백질로만 되어 있는 호르몬도 있고, 그리고, 단백질이 아닌 물질로 되어 있는 호르몬도 있어. 그게, 뭐였냐면,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로 이루어져 있는 호르몬도 있습니다. 너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상한 용어가 좀 나오니까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뭔지 좀 정리해 줄게. 자, 우리 몸에 먹는 그런 물질 중에서 구성 물질 중에 지질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자, 이 지질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지방,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 리피드, 지방, 그리고 인지질, 생체 막의 주성분. 막들이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며, 그때 그 인지질, 그 콩나물떼처럼 생긴 거, 그리고 스테로이드가 있다고요. 그러면 스테로이드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는 수용성이다, 지용성이다. 지용성인 것만 좀 인지하시면 돼요. 이게 물에 잘 녹지 않는 수용성이 아닌 물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왜냐면 지질에 속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자, 이 스테로이드의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냐면, 뭐라고? 아니야?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들어봤죠? 콜레스테롤은? 자, 콜레스테롤이 나쁘다, 좋다. 나쁘다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필요한 물질이야. 그러니까 특히 성장기 때는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 콜레스테롤이 생체 막에 인지질들의 어떤 그 기름 역할을 해요. 인지질들이 막 움직이면서 물질을 내보내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지질들을 잘 움직이게 해주는 게 바로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성장기 때는 되게 많이 필요해. 이게 많이 들어있는 게 바로 계란 노른자예요. 근데 많이 먹으면 안 좋다 이거예요. 이게 너무 많으면 이 세포막을 벗어나서 혈관으로 들어와. 너무 많으면. 적당히 있으면 생체막에 있으면서 인지질 이중층에 도움을 주는데, 너무 많으면 혈관으로 나오면서 혈관을 막히게 해준다고. 동맥 경화에 영향을 준다고. 그래서 성장기 때는 충분히 많이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이 단백질 호르몬과 다르게 지용성이다. 그래서 특징이 단백질 호르몬은 수용성이고, 얘는 수용성이 낮다 또는 지용성이다. 수용성이 낮다라고 쓸게요. 자, 수용성이 낮다. 자, 그래서 수용성인 이 단백질계 호르몬들이 작용하는 기작과 이 수용성이 낮은 스테로이드계 호르몬들이 작용하는 기작이 좀 다른데, 이걸 그림으로 좀 표현해 볼게. 이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는 거를 조금 짜증내지 마시고 이해를 돕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 그림이 없으면 이해가 덜 된다. 서태할 때도 잘 쓰면서 머릿속에 정리하라고. 지금 내가 그림 그리고 있는 게 혈관인데, 두 개만 있으면 되나? 얘가 표적세포 타겟 1, 얘가 표적세포 2, 타겟 2. 얘는 그리지 말자. 이렇게 동그라미로 파란색으로 표시된 얘가 뭐냐면 단백질계 호르몬입니다. 단백질계 호르몬이다. 자, 근데 이 단백질계 호르몬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인지질 이중층에 대한 투과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투과성이 높다, 낮다? 낮다. 오, 어떻게 알았지? 어디서 배웠나? 그림을 좀 그려볼게. 얘가 인지질의 머리고요. 얘가 인지질의 꼬리예요. 근데 머리는 친수성이고 꼬리는 소수성입니다. 그러니까 물하고 친하지 않은 성분이에요. 근데 차지하고 있는 그 표면적이 여기는 굉장히 넓어요. 여기는 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수용성의 물질인 나트륨 이온으로 해볼게. 이 나트륨 이온이 수용성 물질인데
이 수용성 물질이 이쪽으로 왔을 때 얘네들은 친한 물질이죠. 머리는 친한 물질이니까 안녕 안녕 인사한다고. 근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 안쪽은 다 뭐예요? 친하지 않은 물질이죠. 그러니까 내가 학교를 가는데 앞줄은 내 친구들이 있고 그 안쪽에는 조폭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조폭들이 이렇게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어 없어? 못 지나가죠. 다시 나와야죠. 못 지나가지고 칼 들고 있는데 찔리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못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수용성 물질들은 인질 이중충에 대한 투과성이 낮아. 그래서 나트륨이 이동할 때 어떻게 들어온다 그랬어요? 투과성이 낮으니까. 그래서 통로로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투과성이 낮다. 자, 그럼 반대로 스테로이드계 호르몬들은 인질 이중충에 대한 투과성이 어떻다? 높다. 인질 이중충에 대한 투과성이 높다. 그러니까 다른 예로 들면 내가 양아치야. 나는 조폭되는 게 꿈이야. 그리고 여기 고등학생이 있고 안쪽에 조폭이 있으면 가면 형님 인사하고 갔겠죠. 그러니까 잘 갈 수 있다고요.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얘는 잘 통과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단백질계 호르몬의 타겟이 1이고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의 타겟이 2라고 하면 이 세모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그럼 이 단백질계 호르몬은 타겟 1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단백질계 호르몬이 이 타겟인 이 세포의 인지제 이중충에 대한 투과성이 높다 낮다? 낮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못 들어와. 그래서 표면에 있는 수용체에 이렇게 결합을 한다고요. 안쪽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이 타겟이 바로 이 단백질계 호르몬의 표적세포인 거고. 그래서 여기서 기능을 발휘한다고요. 그래서 결합을 해서 신호를 전달하게 된다. 자, 그럼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은 표적세포의 막에 대한 인질 이중충에 대한 투과성이 높기 때문에 와서 들어와 버린다고요. 막을 통과해 버린다고. 그래서 세포 내부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합니다. 수용체가 있어야지만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 수용체가 표면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다고요. 그래서 세포 내부에서 작용을 해버립니다. 와, 그러면 어떤 그 효과가 더 좋은 거는 단백질계 호르몬일까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스테로이드계 성분이 들어있는 어떤 연고나 약은 장기간 복용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효과는 되게 너무 좋은 거예요, 효과가. 하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시달릴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약사와 의사와 상의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피부에 이상한 어떤 피부염이 생겼어. 그래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버리면 10분 내로 다 없어져 버려요. 하지만 자주 바르면 이게 혈관벽이 얇아지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시달린다고. 그래서 효과는 되게 좋지만 장기간 복용하거나 바르면 안 된다. 그래서 작용하는 그런 작용 기작이 표적세포 외부의 수용체와 결합한다. 자, 그리고 지용성인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표적세포 내부의 수용체와 결합한다. 그게 작용하는 기작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얘를 정리해 볼게요. 얘는 뭐가 있냐면 성호르몬과 부신 겉질 호르몬이 있습니다.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바로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다. 내분비샘의 종류부터 정리하고, 두 번째, 이 각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류를 그 다음에 정리하고, 각 내분비샘의 호르몬의 종류. 그리고 세 번째, 이 각 호르몬의 표적 기관을 정리하고,
얘네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기능을 알아봤자 소용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를 정리하고, 네 번째, 이제 각 호르몬의 기능을 정리할 겁니다. 이렇게 체계로 정리하면 좋은 점이 내가 중간중간에 조금씩 빠져도 다른 내용들이 좀 메꿔져.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오답률이 좀 줄어. 정리가 좀 돼서, 연결이 돼서. 근데 내용은 좀 많아지게 보이긴 하지만, 이 순서대로 내가 적어줄 거니까. 여기 책에 맞춰서 보자. 넓게. 일단 첫 번째 내분 비생의 종류,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할게요. 너희들 옆으로 적어도 돼. 옆면이 좀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도 돼.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길게 그리면 여기다 쓸 곳이 좀 좁아지니까 옆으로 해서 이렇게 사람 모양 그리고 옆으로 정리해주면 돼.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사람을 그릴게요. 그러면 여기 뇌 쪽에, 간뇌 아래쪽에 붙어 있는 시상, 간뇌 구성하고 있는 시상,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내분 미셈이 들어 있습니다. 시상 내부에도 내분 미셈이 존재한다고. 자, 그리고 시상의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 뇌하수체 내분 미셈이 있죠. 이게 두 번째. 자, 그리고 목 아래부터 얼굴의 아래쪽과 목 위쪽 부분. 여기에 뭐가 있냐면 갑상샘이라고 있어요. 들어봤지? 그래서 편두선이 부었다, 갑상샘이 부었다 이렇게 들어봤잖아요. 여기가 그 원숭이들 그 먹이 이렇게 젖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부어 오른다고. 그러니까 부으면 이 부분에 바로 갑상샘이 있어요. 피곤하면 여기서 부어요. 갑상샘이 있고. 자, 근데 이 갑상샘은 부갑상샘으로 나뉩니다. 나눠지는 건 다른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나누는 거야. 부갑상샘으로 나뉜다. 그림을 좀 참고해 볼게. 그림 보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갑상샘이에요. 여기가 갑상샘. 그래서 이 연한 색깔이 전체가 갑상샘이고 중간에 진한 색깔이 바로 부갑상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마다 다른 호르몬을 분비한다. 자, 그리고 이자 12장에 연결되어 있는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 좀 넓게 적어야 되니까 좀 위로 올릴게. 얘는 시상이 아래쪽에 뇌하수체. 얘는 갑상샘을 중간쯤으로 갑상샘 중간중간에 부갑상샘. 자, 그리고 12장에 연결되어 있는 내분비샘 이자. 자, 이자도 여러 개로 나뉘는데 이자도 좀 그림을 좀 볼게요. 교재 다 나와 있는 거야. 여기 이자 보면 여기에 노란색 주머니가 있고요. 그리고 녹색의 관이 있죠. 그럼 이 노란색 주머니에서 어떤 물질이 이 녹색 관으로 이동해가지고 12장으로 이동하는 거, 이 화살표 보이니? 그러면 이 노란색 주머니는 외분비샘이다, 내분비샘이다? 분비관으로 분비하니까 외분비샘이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자샘이에요. 그러니까 이자샘이라고 하면 안 되고 여기 이자라고 했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자샘이고 여기가.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점점점 되어 있는 부분 보이니? 이 점점점을 확대한 그림이 이거예요. 이 점점점을 확대한 그림. 이 점점점에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여기 화살표 잘 보면 여기 보면 혈관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거 보이니? 그러니까 이 점점점은 외분비샘이다, 내분비샘이다? 내분비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자는 외분비샘도 있고 내분비샘도 있다. 이 점점점을 확대한 그림을 보면 어떤 세포로 나뉘냐면 여기 알파 세포도 있고 베타 세포도 있죠. 이렇게 이 내분비샘 호르몬을 만드는 이 이자 섬에는 알파 세포와 베타 세포로 나뉘는구나. 그래서 이자는 두 개로 나뉩니다.
외분비샘도 있고 내분비샘도 있더라. 그래서 이 외분비샘을 다른 말로 소화샘인데 이자샘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자샘에서는 소화액을 만드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자액을 만드는 곳이다. 이자액. 이자액 속에는 어떤 효소가 들어있다는 거 알려줬니? 이거는 기억해라 그랬잖아요. 이자액 속에는 3대 영양소의 소화 효소가 다 들어있다. 기억나니? 까먹으면 안 돼요. 3대 영양소의 소화 효소를 모두 포함한다. 자, 이 내분비샘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자섬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처음에 오타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다고. 이 섬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독도 그 섬이야. 영어로는 아일랜드야. 알겠죠? 이자 아일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왜냐면 연결되어 있지 않고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섬처럼 보이는 거죠. 왜냐면 혈관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분비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이자섬은 알파세포와 베타세포로 나뉜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양쪽으로 이렇게 콩팥이 있습니다. 콩팥 모양, 강낭콩 모양의 콩팥이 있다고요. 이게 원래 대칭인데. 콩팥의 크기를 예측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주먹을 들어서, 오른쪽 주먹을 들어서 이렇게 피면 이게 심장의 크기야. 내 심장의 크기.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해요. 이게 심장의 크기고, 이렇게 돌리면 이게 콩팥의 크기예요. 이 콩팥이 똑같은 게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아래쪽에 대장 옆에, 안쪽에. 그래서 이 콩팥의 뒤쪽에 이렇게 숨어 있는 내분비샘이 있어요. 이렇게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숨어 있는 게 바로 부신이라 그래요. 부신이라고 하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신은 겉질과 속질로 나뉜다.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내분비샘을 다 정리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호르몬의 종류와 호르몬의 표적기관과 기능만 정리하면 돼. 별거 없죠? 그러니까 틀을 좀 잡으면서 하게 되면 그렇게 안 어려워. 근데 이제 다 쓰고 난 걸 보면 내용이 좀 많아질 거야. 그럼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뭐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거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아. 너 이거 길게 해야 돼. 길게 내용을 좀 넓게 적어야 돼. 그럼 뭐 글자가 좀 조그매져야 돼. 내용이 좀 많아. 네, 지금 별로 없어 보이지만 다 채워져. 그렇죠. 그러니까 좀 넓게 써야 돼. 다 채워야 된다고. 한 페이지를 다 써야 된다고요. 밑에 좀만 남겨놔야 돼. 밑에 한 두세 줄 정도? 이 정도만 남기고. 잠깐만. 여기서 이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채워서 써야 돼. 넓게. 여백을 많이 남겨놓으라고요. 다 채울 거기 때문에. 네. 더 필요한 사람 있으면 안 되는데. 괜찮니,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호르몬들 적어볼게요. 너네들 다른 색깔로 적으세요. 나는 노란색으로 적을게요. 호르몬의 종류는. 너희들 노란색이 없을 테니까 다른 색깔로 적어라. 자, 시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TRH와 CRH가 분비됩니다. 좀 짜증나게 슬슬 이제 짜증이 올라오죠. 영어니까 갑자기 무슨 영어야 이러잖아요. 자,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뇌하수체는 또 전엽과 후엽으로 나뉩니다. 자, 우리 몸의 앞통수에 있는 전엽과 뒤통수 쪽에 있는 후엽으로 나뉜다. 전엽과 후엽에서 다른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구분해줬다. 전엽은 세 가지. TSH와 ACTH와 LTH가 분비됩니다. 일단 쓰고 나서 기능하고 표적기간 좀 있다가 적어줄게. 일단 쓰세요. 자, 후엽은 두 가지. ADH와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 뭐 들어본 거 있지 않니? 여기서? ADH 들어보지 않았니? 그 앞에 문제 풀 때 있었잖아. 그지? 항인 호르몬이라고 아까 있었잖아요. 중요합니다. 물론 이 연결 과정이 중요하긴 한데 ADH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애들이 많이 틀리는 그런 그 호르몬 중에 하나라. 나중에 문제 풀 때. 그리고 갑상샘에서는 두 가지. TH와 TH를 다른 말로 티록신이라고도 해요. 티록신 들어봤죠?
티록신. 자, 그리고 칼시토닌이 분비됩니다. 칼시토닌. 이거 옥시토신과 헷갈리면 안 돼요. 칼시토신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 이거 나중에 내신 때 문제로도 나와. 나왔을 때 애들이 가장 많은 오답이 칼시토신이 제일 많아. 얘 때문에. 둘이 짬뽕 시키면 안 된다고. 옥시토신, 칼시토닌. 알겠죠? 왜냐면 닌자가 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닌자는 칼을 갖고 있다, 칼시토닌. 괜찮지 않니? 지금 방금 생각한 건데. 그리고 옥신각신 해가지고 옥신. 괜찮죠, 이것도? 까먹죠.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요. 그리고 부갑선생은 파라토르몬. 파라토르몬. 너네들 포켓몬 이름 다 알지 않니? 꼬부기 알잖아요. 파이리. 다 알죠? 외우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외우려고 한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켓몬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보라고요. 파라토르몬. 포켓몬 이름이라고 생각하라고. 자, 그리고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 분비돼요. 글루카곤. 뭐랑 헷갈릴까요? 글리코젠 헷갈리죠? 넌 헷갈릴 거야, 이제. 그러니까 미리미리 단둘이 하라고요. 글루로까지 하라고요. 글자 때문에 헷갈린다고. 다 틀린데 이 글 때문에 헷갈린다고. 이 글루카곤이 왜 글루카곤이냐면 실제로 이 글리코젠 성분 중에 일부인 탄수화물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 일부가. 단백질계 호르몬이긴 한데 탄수화물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글자가 들어가는 거긴 해. 근데 이 글자 빼고 나머지는 다르니까 잘 기억하라고. 글리코젠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얘는 단백질계 호르몬이야. 글리코젠은 탄수화물 중에 다당류야. 완전 다른 물질이야. 알겠지? 자,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인슐린. 그러니까 들어본 것도 좀 나오죠? 다른 이름도 좀 쓸게요. 여기 티록신 썼으니까. 이 ADH는 다른 말로 항이뇨 호르몬이라고도 해요. 항이뇨 호르몬. 이 발음할 때 되게 귀엽지 않니? 항이뇨 호르몬. 이렇게 귀여워지는 느낌 좀 들지 않니? 항이뇨? 이뇨가 무슨 뜻이야, 이뇨? 오줌을 싸게 하는 걸 이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자가 붙어 있으면 뭐예요? 오줌을 안 싸게 한다. 오줌량을 줄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면 우리 몸에서는 오줌량이 적어진다. 자, 부신 겉질에서는 이 부신 겉질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자, 부신 겉질이 영어로 코르티코이드입니다. 코르티코이드. 그래서 이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이름에 다 코르티코이드가 들어가요. 이거를 그냥 외우라고 하면 애들이 좀 헷갈리니까 영어로 공부하는 애들은 얼마나 쉬워. 이 부신 겉질이 코르티코이드니까 코르티코이드가 이 호르몬의 이름이 들어간다고요. 이걸 모르는 애들은 좀 헷갈리겠죠. 그래서 이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두 가지, 당질 코르티코이드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된다.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쓸 땐 내가 어떻게 쓸 거냐면 코라고 적을게요. 나는. 너네들은 그냥 단질 코르티코이드 다 써야 돼요.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리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무코코라고 적을게요. 근데 실제 시험 때는 무코코라고 적으면 안 되는 거 알지? 근데 실제로 쓴 애가 있어가지고 틀린 애가 있어. 뭐 다 맞았다고 갖고 왔어. 선생님 막 다 맞았대. 근데 틀렸대. 막 짜증내더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단코코라고 적어놨어. 이거 누가 맞다고 해,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편하게 하려고 단코코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쓴 거는 선생님은 인정 안 하죠. 그리고 이것도 인정 안 해요. A씨도 인정 안 합니다. 아세틸콜린. 난 편하게 쓰려고 A씨라고 적은 거예요. 시험 때는 A씨라고 적으면 안 돼. 물론 H는 공용어긴 해. 이론서에 킴빌이라고 하는 생명과학 그 이론서에 H라고 써있긴 하거든. 근데 인정 안 할 수도 있다고. 이거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채점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쓸 때는 다 풀네임으로 써라. 그리고 속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많이 들어봤죠? 아드레날린. 또는 다른 말로 에피네프린이라고도 합니다.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니? 교감신경 말단에 분비되는 호르몬 뭐라고?
노르에피네프린. 그러면 이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어떻게 다른지 좀 알아야 되겠죠. 정리해 줄게요. 여기다가 너네들 아래쪽에 공간이 있으니까 아래쪽에다가 적어. 노르에피네프린과 이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의 차이점과 공통점. 그러면 이 노르에피네프린은 교감신경 말단에서 분비되고 있으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죠. 호르몬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노르에피네프린은 혈관으로 운반돼요? 아니죠. 운반되지 않고 신호가 전달되면 말단에서 만들어져가지고 그냥 분비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흥분성 시냅스를 형성시켜주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라고요. 알겠죠? 아세틸콜린처럼. 자, 에피네프린은 호르몬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 둘의 공통점은 얘네 둘 다 얘네 둘은 작용기가 같아서 그래서 같은 기능을 수행해요.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같은 기능을 수행하려면 표적기관도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표적기관도 같아요. 같은 표적기관이에요. 그러면 심장에서 교감신경을 뜯어내고 노르에피네프린이 아니라 에피네프린을 뿌려도 기능은 어때요? 효과는 똑같아요. 알겠죠? 하지만 이 노르에피네프린은 신경 전달 물질이고 에피네프린은 호르몬이잖아. 그래서 얘네들 구분을 할 필요가 있죠. 기능은 같지만 구분은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노르에피네프린은 호르몬이야, 호르몬이 아니야? 호르몬이 아니죠. 그래서 앞에 노를 붙이는 거예요. NOR를 붙이는 거예요. 알겠죠? 호르몬이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기능은 똑같아요. 이해되죠? 왜 호르몬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냐면 호르몬을 혈관을 통해서 운반되기 때문에 아무 혈관에다 주입하면 돼요. 맞죠? 그래도 기능은 똑같죠? 근데 얘는 신경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얘는 혈관으로 운반되면 안 돼요. 운반이 잘 안 돼요. 알겠죠? 얘는 그냥 직접 주사해야 돼요. 직접 표적견에다 주사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작용의 어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각각의 호르몬들의 표적기관. 표적기관은 나는 민트색으로 표시할게요. 너는 다른 색깔로 표시하면 돼요. 자, TRH의 표적기관은 뇌하수체입니다. 뇌하수체. CRH의 표적기관도 뇌하수체예요. 자, 근데 궁금하잖아. TRH라고 쓰면 제일 처음에 궁금한 게 뭐냐면 대체 한국말로는 뭐지가 궁금하죠. 그죠? 근데 궁금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애플은 뭐야? 애플. 발음 좀 구려도 좀 이해해줘. 애플은 사과죠. 근데 사과로 굳이 해석해야 돼요? 그냥 애플은 애플이라고 하면 안 되나? 애플 먹을래? 못 알아듣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굳이 번역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애플 먹자 하면 되죠. 사과 먹자, 사과로 번역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TRH도 굳이 번역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TRH는 TRH일 뿐이야.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게 가능해져요. 처음 배우는 거니까 굳이 번역할 필요는 없다. 그냥 TRH의 표적기관과 기능만 알면 된다. 알겠죠? 이따가 써주긴 할 거야, 한국말로. 근데 굳이 한국말이 필요는 없다고.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전엽에서 분비되는 TSH의 표적기관은 TSH 갑상샘. 자, ACTH의 표적기관은 부신으로 가고요. 부신. LTH의 표적기관은 젖샘으로 갑니다. 젖샘. 자, 그리고 항인용 호르몬인 ADH의 표적기관은 신장 또는 콩팥으로 가요. 콩팥. 오시토신의 표적기관은 자궁으로 가요. 자, 그러면 내가 줄을 그어볼 테니까 줄 그어서 같은 어떤 호르몬들의 공통점을 찾아봐요.
여기까지는 외부 미셈, 얘는 내부 미셈, 여기까지는 외부 미셈이죠. 어쨌든 다 샘 조직이죠. 자, 그러면 샘 조직한테 신호를 전달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를 들면 내가 포르쉐 공장의 포르쉐 사장님한테 연락했어요. 내가 왜 연락했을까요? 술 먹자고 연락하겠니? 포르쉐 차 좀 달라고, 만들어 달라고 연락하지 않겠니? 사장은 좀 그런가? 공장장? 공장장한테 연락했어요. 그러면 포르쉐 차 좀 빨리 만들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 호르몬들은 비유하자면 편지였잖아요, 편지. 그러면 이 시상이 뇌하수체한테 보내는 편지고, 이 뇌하수체가 전엽이 갑상선한테 보내는 편지인 거잖아. 자, 이런 호르몬들의 편지 역할을 하는 건, 이 각각의 샘조직한테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이 샘 조직에서 어떤 물질을 만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은 이 샘 조직을 촉진한다 이런 의미로 촉진 호르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TRH는 뇌하수체 자극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자극 호르몬이라고 얘기해요. 전부 다 그래서 자극 호르몬이라고 얘기한다고. 자, 그러면 이 LTH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젖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TSH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알겠죠? 그래서 갑상샘을 자극해서 갑상샘에서 호르몬을 분비하게 유도해 주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냐면, 자, TRH는 뇌하수체로 가서 뇌하수체 전엽에서의 TSH의 분비를 촉진해 줍니다. 그래서 TSH의 분비를 촉진시켜주고 자극하는 호르몬이다. 됐니? 그러면 CRH는 뇌하수체로 가서 ACTH의 분비를 촉진시켜줘요. ACTH의 분비를 촉진시켜준다. 자, TSH는 갑상샘으로 가서 TH의 분비를 촉진시켜줍니다. 자, 그럼 연결되고 있는 게 있죠. 그러면 TH를 분비하기 위해서는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 자, TH를 분비하기 위해선 처음에 TRH가 분비가 되고, 그럼 얘가 어디로 가요? 갑상샘에 가서 얘를 분비시키죠. 그래서 TSH를 분비하게 되면 얘가 갑상샘으로 가서 TH를 분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분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 호르몬을 거쳐서 마지막에 최종 TH를 분비하게 하는 거라고요. 시상하부가 시상이 아니라 시상하부인데 잘못 썼다. 이거 하부로 바꿔줘. 큰일 날 뻔했네. 시상이 아니라 시상하부. 시상하부가 갑상샘한테 TRH, 뇌하수체한테 TRH, 뇌하수체가 갑상샘한테 TSH, 그러면 갑상샘에서 TH를 분비한다고. 이런 호르몬을 통해서, 이 신호 전달을 통해서 자, TH를 분비하게 한다. 자, 그러면 이 ACTH는 부신으로 가서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분비를 촉진시켜줍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분비를 촉진시켜준다. 그리고 이 LTH는 젖샘으로 가서 젖 분비를 촉진시켜준다. 그럼 LTH는 남자한테는 분비되게 안 되게? LTH. 남자한테 분비됩니다. 그 양이 적을 뿐이에요. 남자도 젖샘이 있게 없게? 있어요. 하지만 그 양이 적을 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LTH를 혈관에서 주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젖이 나와요. 그렇죠. 많이 나오지 않지만 조금씩은 나와요. 아주 미량이 나옵니다. 막 이렇게 뽕글뽕글 그 땀 맺히는 것처럼 나온다고요. 오랫동안 주사하면, 일주일 이상 주사하면 실험한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옥시토신은 표적기관이 자궁이잖아요. 그럼 이 옥시토신은 남자한테 분비되게 안 되게? 남자는 자궁이 없는데? 표적기관에 자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옥시토신은 원래 성기관에도 작용을 해요. 남자한테도 옥시토신이 있어요. 하지만 자궁에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뿐이에요. 자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LTH하고 옥시토신 다 남자한테도 분비된다고요. 근데 안 물어볼 거야.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니까. 기능은 내가 무슨 색이었냐? 기능 보라색. 그래서 ADH는 신장으로 가서 되게 중요한데.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적어줘야 돼. 이 기능을 좀 자세히 적을게요. 얘를 빼서 별표 2개.
자, ADH가 작용을 하면 ADH가 분비가 되면 얘의 표적기관은 신장으로 가고요. 자, 신장으로 가는 건 다 제흡수를 조절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수분의 제흡수를 촉진합니다. 우리 배웠지? 수분의 제흡수. 간단하게. 수분의 제흡수를 촉진한다. 그러면 수분의 제흡수는 그 물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신장을 둘러싸고 있는 세뇨관을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거죠. 우리 몸으로 갖고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벌어질 뻔한 오줌으로 나가는 그런 물을 다시 우리 몸으로 갖고 오는 게 제흡수야. 그러니까 수분의 제흡수가 증가되면 우리 몸에 체액량은 어떻게 돼? 체액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되겠죠? 버릴 뻔한 물, 신장 속에 들어있는 물들은 우리 몸에 체액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어차피 나가는 물이기 때문에. 근데 다시 우리 몸에 포함시키는 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체액량이 증가됩니다. 자, 그러면 오줌으로 나가는 오줌량은 어떻게 돼요? 오줌에서 물을 갖고 왔으니까. 얘는 줄겠죠? 이해되죠? 그러면 체액량이 늘어나면, 우리 몸의 체액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혈액. 그러니까 그 물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고. 혈액이죠. 우리 몸의 물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혈액이기 때문에 혈액 중에서 또 물에 해당되는 물질을 뭐라 그래요? 혈액은 혈구와 혈장으로 나뉘잖아. 혈장의 양이 증가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혈장의 양이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혈장의 농도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물이 많아졌으니까 농도는 내려가겠죠. 묽어지겠죠. 농도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혈장의 삼투압이 내려가요. 이거 삼투압 아니? 좀 모르겠니? 삼투압 익숙치가 않죠? 그것도 설명해야 되겠네.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까? 생물학에서의 압력. 뭐 우리 물리에서 배우는 그런 압력 말고 생물학에서 나오는 그런 압력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압, 수압. 네 가지가 있네. 혈압, 삼투압.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물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압력값의 힘값에 대한 크기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압력들이 이 생명체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이해하기 편하게 바꿔줄게. 이런 압력들이 어떤 값인지 그냥 간단하게 우리 꼭 알아야 되는 것만. 자, 그러면 기압은 뭐에 따른 압력이야? 공기의 양에 따른 압력이죠. 그래서 공기의 양이 많아지면 기압은 어떻게 돼요? 높아지고, 공기양이 적어지면 기압은 내려가요. 그러니까 대기 중의 기압은 높고 우주의 기압은 낮은 거예요. 알겠죠? 당연히 공기의 양에 따른 압력이라서 공기의 양에 따라서 달라진다. 비례한다. 당연하죠? 그러면 수압은 물의 양에 따른 압력이에요. 그래서 얕은 곳은 물의 양이 적으니까 수압이 낮고요. 깊은 곳은 물의 양이 많으니까 수압이 강해요. 알겠죠? 물의 양에 따른 압력이에요. 양인가? 이거는? 자, 혈압은 혈액의 양에 따른 압력이에요. 당연히 혈액 양과 비례합니다. 그러면 피를 흘리면 혈압은 줄어드나요? 네. 그래서 죽어요. 혈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죽는다고요. 그럼 삼투압은 다른 것과 좀 달라요. 다른 것들은 어떤 물질들의 양에 따른 압력이죠. 그러니까 이해하기 편한데, 삼투압은 어떤 특정 양이 아니라 물리량이 좀 달라요. 용액의 농도에 따른 압력이에요. 용액의
농도에 따른 압력이다. 왜 이래? 그래서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이 미치는 압력이기 때문에 농도에 따른 압력이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농도에 따른 압력인데 서로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농도가 낮아지면 삼투압도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이해되죠? 자, 그럼 혈전량이 줄어들게 되면 혈압은 어떻게 돼요? 혈압은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래서 ADH의 기능은 그러면 오줌량이 줄어들면 오줌의 농도는 어떻게 돼요? 오줌의 농도 오농이라고 쓸게요. 오줌의 농도는 높아지겠죠.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진해질 거 아니니. 그럼 오줌의 삼투압은 높아지겠죠. 삼투압은 용액의 압력이기 때문에 모든 용액마다 다 뭐가 있다? 삼투압이 있다. 알겠죠? 얘도 압력이, 얘도 삼투압이 있는 거예요. 농도는 용액이니까요. 그럼 우리 침도 삼투압이 있는 거죠. 용액이니까요. 여자하고 남자의 각각의 삼투압은 좀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디피스를 하게 되면 서로 피해를 받아요. 삼투 현상에 의해서. 설명해 줄까? 이건 쓰지 마. 찍지 마. 자, 그 다음에, 티록신의 표적기관. 표적기관하고 기능을 같이 쓰고 있었구나. 자, 티록신의 표적기관은 간과 근육입니다. 간과 근육.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간다. 이제 논담은 좀 줄일게. 자, 칼시토닌은 뼈, 신장, 소장. 뼈, 신장, 소장이고, 파라토르몬도 뼈, 신장, 소장입니다. 자, 여기 TH는 표적기관이 어디냐면 간과 근육이죠. 이 간과 근육이라는 건 밑에도 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냥 한 번에 모아서 정리해 줄 거고,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의 표적기관이 어때요? 동일하죠. 동일해서 이 파라토르몬 먼저 정리해 주면, 이 뼈, 신장, 소장이 작용을 해서 이 파라토르몬은 혈중 칼슘 이온의 농도를 높여줍니다. 그런데 이 칼시토닌은 낮춰줍니다. 이 칼시토닌은 반대로 혈중 칼슘 이온의 농도를 높여준다. 같은 표적기관에 대해서 서로 반대 기능을 수행하죠. 자, 이러한 작용을 기랑작용이라고 합니다. 되게 중요하다.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올 건데 미리 좀 잘 정리해 놓자. 그래서 이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은 같은 표적기관에 대해서 서로 반대 기능을 해서 이 변화량을 줄이는 그런 조절 과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호르몬이 바로 기랑작용을 한다. 체크를 해 놓자. 기랑작용을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절하는 이유가 이 칼슘 이온이 중요하기 때문이니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니?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죠. 높아지면 낮춰주고 낮춰주면 높아지는 거죠. 이 칼슘이 어디 쓰이게? 너네 안 배웠구나. 근수축에 이용이 돼요. 이 칼슘 이온이 뼈의 형성에도 도움이 주지만 근수축에 이용이 돼요. 그래서 칼슘 이온이 없으면 근수축이 잘 안 돼요. 그럼 이 생존에 관련된 거 아닌가? 근육이 안 움직인다고 우리가 죽나요?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계단 내려갈 때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내가 계단 내려가는데 갑자기 근육이 수축이 안 해봐. 어떻게 돼? 자빠지죠. 근데 이게 짧은 곳이면 그냥 넘어지고 말지만 계단이어봐. 내가 108개의 계단을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내려갈 때 갑자기 이게 근육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 굴러 떨어지죠. 그래서 이 근육은 칼슘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돼. 그래야지만 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생존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고. 자, 그러면 만약에 칼슘이 부족해. 그럼 우리 몸에서 어떻게 하냐면 뼈에서 칼슘을 뽑아온다고요. 그럼 뼈가 어떻게 되겠어요? 약해지겠죠. 그게 바로 골다공증이에요. 칼슘을 잘 섭취를 안 해주면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뼈에서 칼슘을 뽑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골다공증에 걸린다고요. 그게 영양실조하고 비슷해. 그래서 꼭 우유하고 멸치를 통해서 칼슘을 먹어줘야 된다고. 아니면 칼슘 영양제를 통해서 먹거나. 성장기 때는 특히나 많이. 자, 그리고 글루카곤 표적기관 간과 근육이고요. 인슐린도 표적기관이 간과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글루카곤하고 인슐린도 TH하고 똑같이 간과 근육이죠. 이따가 한 번에 모아서 적을게. 자, 그리고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표적기관은 피하 지방과 근육입니다. 피하 지방과 근육. 아까 전에 부신 거칠 호르몬이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었죠. 그러니까 이 부신 거칠 호르몬인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수용성이다, 지용성이다?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니까. 지용성이니까 피하 지방으로 조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피하 지방으로 가서 작용을 할 수 있는 건 스테로이드계 호르몬밖에 없다. 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의 표적 기관은 신장으로 갑니다. 자, 이것도 좀 이따가 같이 해서 적을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간단하게 적을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나와서 그래도 간단하게. 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신장으로 가서 나트륨의 재흡수를 촉진합니다. 나트륨 이온의 재흡수를 촉진해서 우리 몸의 혈중 나트륨의 농도를 증가시켜요. 혈중 나트륨의 농도를 높인다. 나트륨은 뭐에 쓰이니? 나트륨이 중요하게, 칼슘이 중요하게? 나트륨이 더 중요해요. 얘가 어디 쓰이게?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모든 세포의 바깥쪽은 뭐가 농도가 높아야 돼? 나트륨이요. 외액의 나트륨 농도가 높아야죠. 물론 신경세포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 마찬가지예요. 그래야지만 뭐가 될 수 있냐면 탈곡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바깥쪽에 나트륨 농도가 높아야 자극받았을 때 나트륨 톤이 열리면서 나트륨이 들어올 수 있죠. 그죠? 이게 신경세포뿐만 아니라 근육도 마찬가지 나트륨 농도가 높아야 돼. 그래야지만 탈곡이 일어나고, 탈곡이 됐을 때 신호를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트륨이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몸 내부에서 신호 전달이 안 돼. 따라서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트륨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몸에서 제일 필요한 물질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나트륨이 포함된 음식을 먹으면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연수가 많이 먹어 하는 거예요. 맛있지? 나트륨 많이 먹어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우리 몸에 문제가 되지만 적당량 먹었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물질 중에 하나다. 자, 에피네프린의 표적 기관도 마찬가지 간과 근육입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아까 적었으니까. 에피네프린의 표적 기관도 간과 근육.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서, 좀 채워졌죠, 좀 이제? 간과 근육인 그 표적기관인 기능들을 그림으로 좀 정리해 볼게요. 적당한 크기로 그리세요. 근데 이거 잘 정리해 줘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그림도. 위아래로 그리자. 간과 근육. 얘는 간, 얘는 근육세포, 얘는 조직세포. 얘는 피하 조직을 구성하는 피하 조직세포. 얘도 근육세포. 얘도 조직세포. 자, 이 동그라미 호르몬은 뭐냐면 표적 기관이 간과 근육인 호르몬입니다. 표적 기관이 간과 근육인 호르몬이 TH,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이 세 가지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세모로 표시되는 이 호르몬은 당질 코르티코이드 한 개입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다. 자, 근데 표적 기관이 간과 근육인 세포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성분이 단백질계 호르몬이에요. 그럼 얘가 단백질계 호르몬이기 때문에 인지질 이중충에 대한 투과성이 높다, 낮다? 낮다. 낮기 때문에 세포를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세포의 표면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겠죠. 그래서 간에 세포의 표면에 있는 수용체랑 결합하고요. 근육에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랑 결합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신호가 전달된다고. 자, 간과 근육에 신호가 전달되면, 이 신호에 의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간에 저장되어 있는 다당류인 글리코젠이 단당류인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근육도 마찬가지. 자, 근육에도 다당류인 글리코젠이 저장되는 곳이기 때문에 다당류인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이 간과 근육세포 내부에서. 알겠죠? 그러면 이 간과 근육세포 내부의 포도당의 양이 어떻게 돼요? 얘가 분해되고 있으니까 포도당의 양이 많아지겠죠. 이 많아진 포도당이 혈관으로 이제 들어와요. 이 혈관으로 이제 들어온다고, 이렇게. 혈관으로 들어온다. 포도당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이 작용을 하게 되면 혈관 속에 포함되는 포도당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혈당량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죠. 그 작용이 바로 A작용이에요. 이 작용을 A작용이라고 하자. 이 작용과 이 작용이 A작용이라고요. 여기다 쓸까? 이거 A작용, 이거 A작용이라고요. 자, 그럼 이 A작용이 되게 되면 혈당량이 어떻게 돼요? 혈당량이 증가한다고요. 혈액 속으로 포당이 나오니까 혈당량이 증가. 여기까지 돼요? 이거 잘 체크해 줘야 돼. 포당이 나오는 걸로 체크해 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포당이 바깥으로 나오면, 자, 이 포당은 혈관을 통해서 흐르죠. 흘러서 조직세포 내부로 이렇게 들어가요. 포도당이. 자, 이 들어가는 이 작용을 A'이라고 하면, A'. 자, 그럼 A'이 되게 되면 혈당량은 어떻게 돼? 혈당량.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혈당량이라고 하는 건 혈액 속에 포함되는 포당량이야. 기준이 혈액이야, 혈액. 그럼 혈당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요. 혈당량은 줄었지만 그 포당이 조직세포 내부로 들어갔으니까 조직세포 내부로 포당이 공급이 됐죠. 그러면 조직세포의 세포호흡은 어떻게 돼요? 촉진되겠죠. 세포호흡은 촉진됩니다. 자, 그러면 세포호흡을 촉진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두 가지가 있죠. 무슨 에너지와 무슨 에너지? 세포호흡의 결과 만들어진 에너지. 다 까먹었니? ATP의 화학에너지인 시간에너지와 열에너지가 만들어지죠. 이 ATP는 몇 퍼센트? 뭐라고? 10%? 너무 낮은데? 42%? 얘는 58%? 아무튼 그래서 얘가 ATP가 만들어지니까 우리 몸에 다른 세포에 ATP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세포 내의 다른 기관에 ATP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질 대사를 촉진하겠네요. 이 ATP가 바로 다른 물질사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럼 열에너지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 몸의 체온이 어떻게 돼요? 체온은 증가되겠네요. 이게 간과 근육으로 가는 세포들의 호르몬들의 공통적인 기능입니다. 자, 그럼 단실코르티코드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기 때문에 자, 지용성이 강해요. 그래서 세포 내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세포 내부의 수용체랑 결합하고요. 근육 속에 들어가서 세포 내부의 수용체랑 결합해요. 그래서 이 피하 조직에 들어있는 지방을 포도당으로 바꿔줍니다. 지방을 포도당으로 바꿔주고요. 자,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단백질을 포당으로 바꿔줘요. 와,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되게 무섭네. 왜냐면 이건 되게 좋죠. 우리 몸의 피와 지방을 줄여주니까. 하지만 얘는 되게 안 좋죠. 우리 몸의 근육량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이 바로 당질 코르티코이드다. 자, 그러면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다이어트제로 쓰이면 되게 좋지 않을까? 내 몸에 지방이 다 분해되는데 지방 흡수를 안 해도 되잖아요. 위험한 지방 흡수 안 해도 이 호르몬 주사만 맞아도 지방이 쭉쭉 다 분해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빨리 빠져요. 실제로 예전에 많이 썼던 거야. 근데 지금은 금지돼 있어. 요요가 너무 심해서 이때 맞았던 애들이 막 짜맞았다가 나중에 다 300kg 되는 거예요. 미국에 막 엄청 막 돼지 같은 애들 있잖아요. 찍고 있나? 200에서 300kg 되는 그런 아줌마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애들이 바로 이거 맞았던 애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가 준 대신에 모두 줄었어? 근육량이 줄죠. 근육량이 줄게 되면 우리 몸의 저장 공간이 줄어들어서 먹자마자 다 찌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요요에 시달리는 거예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절대. 호르몬은 절대 건드는 게 아니다. 그럼 어쨌든 이 과정을 바로 A작용이라고 한다고. 이 작용 A작용. 이 포당이 바깥으로 다시 혈관으로 나오는 것까지가 A작용. 포당이 나오는 거 A작용. 그래서 A작용이 되면 혈당량이 어떻게 된다? 혈당량이 증가된다. 이거 큼직큼직하게 적어야 돼, 그림을. 이해하기 편하게. 내가 지금 이만큼 공을 써도 지금 좀 너희들 안 보인다 그러잖아. 너희들 잘 정리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는 더 이해가 안 돼. 이해 안 되면 또 다음 시간에 물어봐. 자,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지방과 단백질량은 어떻게 된다? 지방과 단백질량은 줄이는 거예요. 단백질량을 오히려 줄인다. 여기도 안 썼다. 이 A작용은, 이걸 A가 아니라 B로 하자. 구분하자. B. 미안해, 얘들아. 그럼 A작용은 혈당량 증가뿐만 아니라 뭐를 줄인다? 저장되어 있는 글루코즈의 양을 줄인다는 것도 써야 돼요. 저장되어 있는 글루코즈의 양을 감소시킨다. 여기까지가 B작용, 여기까지가 A작용. 그 다음에 이 나온 포당이 혈관으로 이동이 돼서 조직세포 내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B'이라고 하자. 그럼 이 B' 작용은 A' 작용과 같습니다. 이거랑 똑같다고요. 알겠죠? 자, 이제 이 그림으로 이 호르몬들의 기능을 이해할 거야. TH 어디냐? 여기 있다, TH. 자, 그러면 이 TH는 분비가 되면 아까 전에 뭘 해줬냐면 최종적으로 체온을 증가시켰죠. 그러니까 혈당량도 증가시키고 체온도 증가시켰잖아요. 같이 있으면 좋은데. 어딨냐? 여기 체온 증가시켰죠. 자, 그럼 티로신은 언제 분비될까요? 체온이 낮을 때 분비되겠죠. 높이는 놈이기 때문에 낮을 때 높여주기 위해서 분비된다고요. 그래서 TH는 우리 몸의 체온이 낮아졌을 때 분비가 촉진된다. 우리 몸의 체온이 내려가면 그러면 TH의 분비가 촉진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이 TH가 분비가 되면 간과 근육으로 가서 A에 이어서 A'을 촉진해 줍니다. 같이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체온이 증가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에 이어서 A'을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A만 증가시키면 어떻게 돼요? A만 증가시키면 혈당량이 올라가 버리죠. 그럼 우리가 체온이 떨어졌을 때 혈당을 올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체온을 조절하는 대신에 혈당량의 향상을 무너뜨려 버렸죠. 그러면 안 된다고. 체온만 바뀌어야지. 체온만 조절해 줘야지. 그래서 이 올라간 포도당을 다시 조직세포 내부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A에 이어서 A'까지 완료를 해주는 게 바로 TH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혈당량은 높아졌다가 다시 내려가니까 혈당량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지? 대신에 마지막인 체온만 증가시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A에 이어서 A'인지 A만 증가시키는지를 잘 구분하라고요. 그래서 A에 이어서 A'을 증가시킴으로써 체온을 증가시키는 게 티록신의 기능이고 혈당량 조절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혈당이 높아졌거나 내려갔을 때 티록신의 분비량이 조절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글루카곤. 자, 글루카곤은 간과 근육으로 가서 얘는 저혈당일 때 분비가 돼요. 얘는 오히려 혈당량만 조절해 줍니다. 저혈당일 때 분비가 돼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면 표적기관이 어디냐면 표적기관이 간과 근육으로 가서 자, 그럼 혈당량을 증가시키려면 A작용에 이어서 A'을 해줘야 돼? A만 해야 돼? 혈당을 높이려면 A만 해줘야죠. 그래서 같은 표적기관이긴 하지만 글루카곤은 표적기관인 간과 근육으로 가서 아유 옆에 A를 증가시키고 근데 A'도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혈당량이 어떻게 돼?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A'은 억제를 시켜줘야 돼요. A'은 억제 시켜준다. 알겠죠? A는 증가시키고 A'은 따로 억제를 시킴으로써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게 바로 글루카곤입니다. 저혈당일 때. 이게 돼요? 그럼 인슐린은 어떻게 해요? 반대 기능인데 그러면 고혈당일 때 분비돼야 되겠죠? 얘는 혈당량이 높을 때 고혈당일 때 인슐린의 분비량이 증가되고 자, 표적기관은 간과 근육이고 간과 근육으로 가서 혈당량을 낮춰야 되니까 A작용을 해줘야 돼? A작용을 억제해줘야 돼? A작용을 하면 혈당량이 증가돼 버리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A작용의 역반응을 촉진해줘야 돼. 그래서 A를 억제한다 또는 이 역반응을 거꾸로 쓸게 턴 A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역반응을 촉진시켜준다. 다시 글루코젠을 합성시켜버린다고요. 분해시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합성시켜준다. 자, 그리고 A'은 어떻게 한다? 촉진해준다. 그래서 혈당량을 낮추는 게 바로 인슐린입니다. 혈당량을 낮춘다. 와, 그러니까 간과 근육이더라도 티록신은 체온만 조절. 글루카곤과 인슐린은 혈당량만 조절하네. 알겠죠? 체온 조절하지 않고요. 그러면 이 글루카곤과 인슐린은 표적기관이 같으면서 서로 반대 기능을 하죠? 무슨 작용? 기량작용하는 호르몬들이네요. 얘도 기량작용한다.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쓸 데가 너무 적다. 너희는 당질 코르티코이드 쓰는 곳에다 적어. 넓은 데다 적을게. 당질 코르티코이드.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표적기관이 피하지방과 근육으로 피하지방과 근육이고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좀 특이합니다. 두 가지 조절을 다 합니다. 저온일 때는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가 돼서 자, 표적기관이 피하지방과 근육 피하지방과 근육으로 가서 자, 이 저온일 때 체온 조절할 때는 B만 해줘야 돼? B에 이어서 B'까지 해줘야 돼? 똑같잖아요. B만 해주면 혈당량이 높아져 버리니까 안 되니까 체온을 조절해 주려면 B에 이어서 B'까지 완료를 시켜줘야죠. 그래야지만 체온만 올라가죠. 알겠죠? 그래서 저온일 때 온도를 올려주기 위한 조절을 할 때는 B에 이어서 B'을 같이 증가시킨다고요.
그래서 체온을 증가시킨다. 근데 만약에 저혈당이에요. 자, 저혈당일 때는 혈당량을 증가시켜줘야죠. 그래서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가 되면, 자, 표적기간은 같고요. 자, 이때는 B만 증가시키고 B'은 억제를 시킨다고요. 그래서 혈당량을 높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체온과 혈당량을 둘 다 조절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저온과 저혈당이 동시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내 몸에 저온과 저혈당이 동시에 오면, 기능이 지금 상반되는 기능이 있죠. 얘의 기능이 상반되죠. 여기서는 저온일 때는 B'을 증가시키고요. 저혈당일 때는 B'을 억제시키죠. 이게 상반되니까 조절이 된다, 안 된다? 둘 다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죽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조절시켜줘야 돼.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한테 우리가 지혈시키면서 어떻게 해주냐면 따뜻하게 담요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조절을 해줘야 나머지가 잘 조절이 된다고, 우리 몸에서. 둘 다 이상 있어버리면 조절이 다 안 돼버려요. 상충되니까, 기능이. 자, 에피네프린도 마찬가지예요. 에피네프린도 체온과 혈당량을 둘 다 조절한다. 자, 표적기관은 간과 근육이고요. 간과 근육이니까 A와 A 스타로 표현해야 되겠죠.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B와 B'으로 표시된 거야. 그래서 자, 저온 자극이 오면 체온을 올려주기 위해서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고, 표적기관이 간과 근육이고, 어떻게 하니? 기능이 체온을 올려주기 위해서 형유라 어떻게 해줘야 되니? 체온을 올려주려면 그러니까 간과 근육일 때는 A로 표현해줘야 돼. A에서 A'을 같이 증가시켜줘야죠. 이해돼요, 이거? 그래야지만 체온만 높아진다. 저혈당일 땐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면 간과 근육으로 가서 어떻게 줘요? 어떻게 뭐를 올려주냐고. 그렇죠. A 촉진. 그렇죠. A' 억제를 통해서 혈당량을 올린다.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태를 좀 줄이기 위하여 앞장 빼고 뒷장만 합시다. 그렇죠. 그럼 줄었잖아요. 앞장 쓰는 것도 좀 귀찮잖아요. 이 정도 많이 줄인 거잖아. 근데 이 부분은 너희들 공부하기 어려운 거는 나도 인정을 하는데, 말했잖아. 결과로 보여줄게. 안 틀릴 거라고요. 딱 한 번 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다 응용이야. 근데 제대로 안 해놓으면 문제 풀 때마다 봐야 돼. 너네들이 더 싫을 거야. 외우기는 좀 쉽진 않은데, 문제 풀 때 좀 더 빠르게 이해하고 문제 푼 다음에 내가 실력이 늘려면 개념이 탄탄해야 돼. 이거는 확실해. 내가 애들이 아무리 싫어해도 내가 안 바꾼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 자, 이런 여기까지 하고, 자, 문제 보면